50대 중반의 이성철 관장은 미국에 정착한 제자 김상우의 전화를 받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부산의 작은 태권도장. 여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랐고 진짜 무도 정신을 배워갔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학원과 경쟁은 치열해졌어요. 무엇보다 18살 딸 지영이 걱정이었습니다. 지영은 한때 촉망받는 선수였어요. 태권도 4단, 유도 3단의 실력을 갖췄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국체전 출전을 꿈꾸던 아이였죠. 성철은 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전국체전 지역 예선을 앞두고 지영은 훈련 중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단순한 부상이었다면 문제 없었을 텐데 그 뒤에 숨겨진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문제였어요. 체육회 내부에는 복잡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코치들 간의 갈등, 학부모들의 로비, 그리고 선수들을 둘러싼 정치적 거래들. 지영과 경쟁하던 선수의 부모가 체육회 임원이었고 그들은 지영의 부상 치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어요. 지영이 너무 빨리 회복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시 한 코치가 성철에게 귀띔해준 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운동만 하고 싶었던 지영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로 경기에 나섰다가 더 큰 부상을 당했고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지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쟁이나 갈등 상황만 보면 몸을 움츠렸어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철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가던 아이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빠, 정말 미국에 가야 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철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지영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성철의 말에도 지영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어도 부족했고 외국 아이들과 어울릴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주가 걸렸어요. 성철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영이 이곳에서 계속 위축되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가족은 로스앤젤레스 외곽 한인타운에 정착했습니다. 성철은 상가 2층에 작은 태권도장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도복들이 텅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벽면에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태권도, 정신이 한글과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지영은 근처 웨스트힐스 사립고등학교로 전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교복도 없고 수업 방식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지영아,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 하지만 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성철이 격려했지만 지영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아버지 몰래 일어나 조용히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1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운동을 하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를 하면서 느꼈던 자신감과 성취감이 그리웠어요.
그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첫 등교일이 다가왔어요. 지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복 차림의 자신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한국에서 입던 교복이 그리웠습니다. 성철은 딸이 학교에 가기 전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김밥과 미역국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학교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성철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딸이 이곳에서 새로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웨스트힐스 사립고등학교 첫 등교일. 지영은 백팩을 메고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을 힐끗거리는 시선들을 느꼈어요.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키 큰 흑인 남학생이 농구공을 튕기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제이든 윌리엄스였습니다. 18살인 그는 학교 농구팀의 주전 선수였죠. 키가 1m 90cm에 달하는 그의 존재감은 복도 전체를 압도했어요. 제이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 로즈마리는 2개의 직장을 뛰며 제이든과 여동생을 키웠어요. 낮에는 카페테리아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며 제이든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같은 반아시아계 학생이 새 아이폰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깊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이든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보면 묘한 분노가 일었어요. 특히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아시아 여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영이 사물함을 찾고 있을 때 제이든이 다가왔어요. 농구공을 튕기며 지영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지영은 몸이 굳어졌어요. 갑작스러운 소음에 한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거든요. 새로운 애구나. 어디서 왔어? 제이든이 탐색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왔어. 한국? 거기가 일본이랑 뭐가 달라? 다 비슷비슷하잖아. 제이든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지영은 설명하려 했지만 제이든은 이미 관심을 잃은 듯 가버렸어요. 점심시간 지영은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먹으려 했지만 제이든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이게 뭐야? 냄새가 좀 특이한데? 제이든이 지영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어요. 김밥이야. 한국 음식이고. 지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밥? 생선 비린내 나는데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먹거든. 제이든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사실 김밥에서 생선 냄새가 날 리 없었지만 제이든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도시락을 덮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본 중국계 여학생 미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제이든은 원래 그래. 특히 우리 같은 아시아 애들한테는 더해. 미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지영에게는 더 큰 불안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방과 후 미셸이 지영에게 제이든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제이든은 복잡한 애야.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엄마가 2군데서 일하시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미셀의 말에서 지영은 제이든의 다른 면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나름의 상처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은 도장에서 아버지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철은 몇 명의 미국 아이들에게 태권도 기본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학교는 어땠니? 성철이 물었지만 지영은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제이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아기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어떨까 하는 걱정을 안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학교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이든의 괴롭힘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는 뒤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던졌어요. 지영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그냥 무시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이든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그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몸이 경직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영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사물함 안이 온통 엉망이었거든요. 교과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필통에서 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안쪽에는 빨간 매직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고 백 웨어 유 케임 프롬.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밤사이 학교에 남아서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이었죠. 지영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제이든이 친구들과 함께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하는 듯한. 지영은 제이든이 한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지영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고 제이든의 존재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울에 립스틱으로 쓰인 글씨를 발견했어요. 에이정고 홈. 지영은 재빨리 휴지로 지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이든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지영의 음식을 보고 비웃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점점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미셀이 지영을 위로하려 했지만 지영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체육회에서 당했던 배신감,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희생됐던 기억들. 그때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어디를 가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지영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조용해서 만만해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방과 후 지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도장에 갔습니다. 성철이 혼자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서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성철은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어요.
지영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거든요. 한참 후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아닌데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성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받아주라는 건 아니야. 성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덧붙였어요. 지영아, 지켜야 할 선이 있단다.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선. 그 선은 누구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돼. 그 말이 지영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켜야 할 선. 과연 그 선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자신은 그 선을 제대로 지켜왔을까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운동하던 자신과 지금의 움츠러든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지영은 서랍에서 한국에서 찍은 태권도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지영은 눈빛이 살아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지영은 자문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되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선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 말이에요. 내일 또 제이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영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서서히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금요일 체육 시간. 지영은 체육관 한쪽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농구 수업이었어요. 제이든이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는 이미 농구공을 능숙하게 드리블하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지영은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제이든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거든요. 다른 수업에서는 선생님들 눈치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체육 시간만큼은 달랐어요. 넓은 체육관에서 선생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이든이 한 팀의 주장이 됐습니다. 지영은 다른 팀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제이든이 지영을 자신의 팀으로 지목했어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제이든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지영이 공을 받으려 하면 일부러 세게 패스를 던졌습니다. 지영이 받기 어려운 높이로 던지거나 반대편으로 던져서 지영이 허둥거리게 만들었어요. 야, 뭐하냐? 집중 좀 해. 제이든이 큰 소리로 지영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제이든 자신이었어요. 체육관에서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점점 어색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경기 중반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제이든이 지영에게 공을 패스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영이 공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서는 순간 제이든이 일부러 지영의 발을 걸었어요. 쿵! 지영이 체육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쓸려 따갑게 아팠어요. 체육관 전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어머, 괜찮아? 조심하지 그랬어. 제이든이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일어서기도 전에 제이든은 다가와 머리 위에서 농구공을 튕기기 시작했어요. 통통통. 지영의 머리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농구공 소리. 그 소리가 지영의 트라우마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체육회에서 경쟁 선수들이
자신을 압박할 때의 기억, 어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할 때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지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났습니다.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하지만 제이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나게 공을 튕겼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이제는 웃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제이든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어요. 너 같은 게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진짜 꼴 보기 싫다는 걸 모르겠냐? 제이든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악의와 혐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억눌렀던 분노와 질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제이든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영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였어요.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자신의 존엄성이라는 선. 바로 그 선을 제이든이 완전히 넘어버린 것이었어요. 지영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체육관의 다른 학생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미셀은 손으로 입을 막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제이드는 여전히 지영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이 변한 것을 보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너,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 제이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제이든의 소나기에서 머리카락을 빼내며 말이죠. 그 움직임은 마치 맹수가 사냥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었어요.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영이 완전히 일어서자 제이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이든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체육관을 지배했습니다. 지영의 차분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 다음 순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지영이 몸을 돌리며 완벽한 유도 업어치기로 제이든을 바닥에 맺혔어요. 15년간 몸에 밴 기술이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죠. 쿵! 제이든이 체육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서려는 제이든을 향해 정확한 태권도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발끝이 제이든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이든은 바닥에 누운 채 신음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영은 제이든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또렷했어요. 학생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몇몇은 이미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뒤늦게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영은 즉시 교무실로 불려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교무실에서 교무주임이 지영에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영상이 학교 SNS에 올라갔습니다. 조용했던 아시아 전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 많은 아이를 단숨에 제압한 장면이었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지영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제이든의 괴롭힘을 목격했던 학생들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학교 밖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섰어요. 그날 오후 지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도장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분명 아버지에게 연락했을 테니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습니다. 도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철이 혼자 샌드백을 치고 있었어요. 지영이 들어오자 성철은 동작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어요. 성철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하며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이 미안하다고 말하려 하자 성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시니 고마웠습니다. 한편 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는 모습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제이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미셀이 가장 먼저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제이든의 괴롭힘을 신고했어요. 이어서 다른 아시아계 학생 3명도 비슷한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지영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어요. 학부모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당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학교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할 준비를 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밤사이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라 괴롭힘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지영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게가 드디어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지영이 교문을 통과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관심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관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교 방송으로 교무실에 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교장과 여러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주말 동안 학교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대부분 지영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학교의 안전 관리를 문제 삼는 것들도 있었어요. 지영 양, 금요일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학부모가 들어왔어요. 미셀의 어머니를 비롯해 아시아계 학부모 4명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가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미셀의 어머니가 말하며 서류들을 교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개월간 제이든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가한 괴롭힘의 상세한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사례가 많았거든요.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학생들의 진술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저희는 지영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한 학부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장은 당황했어요.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폭력 사건을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칠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지역 한국어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 드디어 전환점이 왔어요. 제이든이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술한 것이죠. 그는 지영에게 한 일들을 인정했고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괴롭힘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제이든의 어머니 로즈마리도 학교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주말 동안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제이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영이라는 아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됐어요. 로즈마리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목요일 교장은 입장을 발표했어요. 지영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고 제이든에게는 일주일간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학교의 괴롭힘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영 양의 행동은 폭력이었지만 그 배경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장의 공식 발표였어요. 학부모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복도를 걸을 때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지영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영, 정말 멋있었어.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지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영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미국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킨 한국 소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영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도장 청소를 했어요. 성철은 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제이든과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했어요. 지영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지영에게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무술협회에서 다음 달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지영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태권도 정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무대 위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성철의 격려와 미쇠를 비롯한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승낙했습니다. 오랜만에 도복을 꺼낸 지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한국에서 입던 그 하얀 도복이었습니다. 몸이 조금 커서 예전처럼 딱 맞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깔끔했어요. 도복을 입는 순간 지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성철과 함께 품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태극 일장부터 차근차근 지영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동작들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침착하고 더 의미가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연습 중에 제이든이 도장을 찾아왔어요.
정학이 끝난 후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제이드는 지영에게 자신도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제이드는 다른 아이들보다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따라했습니다. 특히 예의와 인내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범 당일 로스앤젤레스 문화센터에는 300여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지영의 이야기를 들고 온 것이죠. 지영이 무대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지영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했어요. 태권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완벽한 품새 시범을 보였습니다.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한 동작 한 동작에 지영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품새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관중석에서 한 어린 소녀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지영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성철과 함께 도장으로 돌아왔어요. 성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짜 무도 정신이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주도한 문화교류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지영은 한국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김밥, 떡볶이, 호떡까지. 예전에 제이든이 조롱했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제이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지영을 도와 음식을 나눠주며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의 특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영은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철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사랑하는 딸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난 성철은 오랫동안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지영아, 너를 보며 아빠도 많은 것을 배웠단다.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줬구나. 제이든이라는 아이를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든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편지를 읽는 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영은 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계, 중국계, 흑인, 백인, 히스패닉까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이든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지영의 가장 성실한 제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저도 지영 언니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7살짜리 멕시코계 여자아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답했어요. 강함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야.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수업이 끝난 후 제이든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털어놨어요. 예전에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살았지만 지영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영, 내가 날 때렸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선을 넘었더라고. 너는 그냥 자신을 지킨 거였어. 며칠 후 학교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영이 기획한 행사였어요. 각국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한국 전통 음식 부스를 준비했어요. 김치전, 불고기, 한과까지. 제이든과 미셸이 지영을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영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철과 지영은 함께 도장 정리를 했습니다. 벽에는 각국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이 그려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성철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도, 제이든도, 그리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말이에요. 몇 달 후 지영은 도장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복 왼쪽에는 모두 작은 태극기가 달려 있었어요. 지영의 도복에도 이지영이라는 한글 이름과 함께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성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딸이 보여준 진짜 한국인의 모습,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포용력이 이 작은 도장에서 꽃피우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한국에서 배워온 진짜 정신이라고 말이에요.